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드밴스 회계예요. 고급 회계니까 말 그대로 좀 어렵겠지. 제가 간혹 최선을 다해서 쉽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재밌게 해보자고요. 제가 가르쳐 본 중에서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에 이렇게 많은 학생이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많이 들었는데 이거 보니까 제가 좀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교재도 아주 잘 바꿨어요. 잘 바뀌었는데 어쨌든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니까 과목이 해서 4과목 중에 한 2과목이라도 먼저 합격해놓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자, 우리 목차 한번 보실까요? 목차가 챕터 14까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토픽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토픽이 챕터 9 스테이트먼트 오브 캐시플로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챕터 13 콘솔리데이션이 중요해요. 나머지는 거의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면 돼요. 한 문제 하나, 2문제.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2 토픽은 시뮬레이션도 나오고 거기서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데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 근데 이제 AP나 인터에서는 막 계정 과목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드밴스에서는 이게 이익이냐 손실이냐, 그럼 이익이면 이익이 얼마나 하느냐, 그런 거 더 중요해. 계정 과목의 정확한 거는 길기도 하고 다 이렇게 보이거든. 가서 드래그해서 쓴 거기 때문에 풀 네임을 알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계정 과목 긴 거에 대해서 막 연연하지 말라고요. 이게 자산, 부채 이러면 되지, 이것이 뭐 사람이면 되지, 김서방, 이서방까지 잘 안 따라요. 그런 정도만 알고 가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챕터 1 에쿼티 메소드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지분법이라고 해요. 그럼 지분법이 왜 지분법인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잠시 그냥 이 증권을 해서 투자하는 것은 인베스트먼트는 크게 2가지에 대해서 투자할 거 아니에요? 뭐냐, 하나 주식하고 하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보통 에쿼티 시큐리티스라고 채권을 데트 시큐리티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채무증권이란 데트 시큐리티스는 여러분이 인터에서 배웠었을 거예요. 여기서 처리하는 방법이 트레이딩으로 처리하는 거, 단기 매매로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AFS로 취급하는 거. AFS로 취급해서 개인이나 로스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들어갑니까? OCI로 처리하죠. OCI. 그 다음에 HTM이라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에서 다 배웠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배운 것이 이 에쿼티 시큐리티스와 관련된 거거든요. 주식증권이에요. 주식. 그런데 여기서 처리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 나는데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분법에서는 지분율이 딱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에. 그러면 지분율이 몇 %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게 힌트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20% 미만이 있어요. 미만. 20%가 포함 안 되겠지. 20%가 넘지 않고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회계 처리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시가 평가에서 평가 손익을 반영하는 거예요. 미실현 손익으로. 또 하나는 코스트 메소드에서 시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 그냥 원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원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시가가 있을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서 시가가 변동함에 따라서 거기서 평가 손익을 감안해주고, 그 다음에 20% 이상 포함이에요. 20% 이상에서 50% 이하 포함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에쿼티 메소드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책에 다 있어요.
50%를 초과한다. 초과하면 여기서 콘솔리데이션, 연결 재무제표를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를 배울 때는 여기 에쿼티 메소드로 거의 조금 필요해, 지식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less than 20% 오면 ASC 321번에 의해서 에쿼티 시큐리티에서 처리하는데 공정가치법으로 처리하든지 또는 코스 매수로 처리한다 이런 거예요. 코스로. 반면에 not less than 20% but not more than 50%면 ASC 323번에 의해서 에쿼티 매수로 처리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지분법이라고 한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more than 50%면 ASC 810번에 의해서 콘솔리데이션에서 연결 재무제표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는 한글은 그걸 설명하고 그 2번에 보면 significant influence 이번에 유의적 영향력이라고 번역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건 이 지분율도 중요하지만 회계는 형식보다는 실질 중요한다 해서 20% 미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면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고 20% 이상 50% 이하일지라도 영향력이 행사하지 못하면 지분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첫 번째 하면 투자자, 인베스터가 있잖아. 인베스터는 투자자를 여기서 에쿼티 메소드는 인베스터라고 그래요. 인베스터가 투자 주식에 대하여 에쿼티 메소드를 적용해서는 피투자, 여기 인베스티예요. 지분법에 가서는 인베스터라고 하지 않고 어콰이어러 이렇게 나와요. 어콰이어러. 이걸 인베스터 여기서는 인베스터라고 하는데 연결 재무표에서 가서는 표현이 달라요.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피투자자를 인베스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콰이어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결 재무제표에서 표시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에쿼티 매수를 표시하는 방법이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컨셉을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지문을 보실 때 좀 도움이 되더라고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유의적 영향력, significant influence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significant influence를 행사할 수 있는 징후들을 어떤 것이 있으면 그 행사를 했냐를 보면 거기 A번에 representation, 여기 representation에 형광펜 칠했어요. representation이 아니고 옆에다가 recommendation 하면 안 돼요. recommendation은 이사를 추천하는 거지 이사를 거기다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고. representation은 이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representation이라고 나와야지 recommendation 하면 영향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processes.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건 영향이 있겠지. 그러면 의사결정이 있으려면 우선주는 영향을 미칠까? 못 미칠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주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주주총회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주는 여기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material intra-entity transaction. 인베스터와 인베스티 사이에 중요한 거래가 있으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에 뭐 타이어를 한다든지 뭐 어떤 중요한 부품을 엔진을 갖다가 공급한다든지 그러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 오브 매너지를 퍼스널 해서 경영진의 상호 교류하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조짐이 있으면 징후가 있으면 영향이 있다 보는데 그 2번에 보시면 지분율이 20% 이상이라도 20% 이상이면 여기 에쿼티 매수를 적용해야 되지만 이상이라도 영향력이 없으면 윤리가 안 되는 뜻이야. 20% 미만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분율이 20% 이상에도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면 이때는 지분법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뭐냐면 첫 번째 보시면 opposition by an investee. 피투자에서 어떤 반대가 있는 거예요. 소송 같은 걸 해서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이 통제받기 싫다 이런 소송이 있다거나 소송, 리티게이션. 두 번째는 인베스터와 인베스터 사이에 서면 계약이 있는데 거기 형광펜 칠 없어. 스탠스틸 어그리먼트. 이거는
서로 의결권이 없다는 걸 갖다가 맹세하는 거예요. 예? 이 주식은 보통주를 할지라도 의결권이 없는 걸 갖다가 스탠스틸 어그리먼트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Majority of Ownership of Investee. 피투자회사의 주요 주주들이 개미들이 상당 부분 있어갖고 이것이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완히 이렇게 거기 보시면 스몰 그룹 오브 쉐어홀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8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번에 가시면 투자자가 Quarterly Financial Information 반기 재무제표를 요청했는데 인베스티한테 인베스티가 재무자료를 안 주면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기 재무제표, 분기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않아서 지원법을 할 수 없을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안 된다. 예?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안 된다. 그럴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다? 20% 넘어도 지분법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지분법을 적용 안 되면 안 되고, 요 밑에서 페어 밸류를 하든지 코스트 매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대의 케이스가 있겠지. 4페이지 가보시면 지분율이 20% 미만이라 할지라도 원래 20% 미만이면 페어 밸류나 코스트 써야 되는데 영향력 있으면 어떻게 된다? 지분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지분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우선이다? 지분율보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냐 여부가 지분법 적용에 더 중요한 변수다는 뜻이에요. 형식보다는 실질이 더 우선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피투자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하면 이사회에 참여한다면 주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되거든요. 이사회에서 참여한다는 건 의사결정을 내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B번에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고 C번도 비슷한 내용. 이거 3번은 뭐랑 비슷해요? 동글뱅이 1번과 비슷하죠? 동글뱅이 1번과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번하고 3번이 거의 겹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자, 그 다음에 거기 박스에 뭐냐면 동글뱅이 4번에 결론.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each 인베스터별로 CPA 등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서 영향력이 행사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10%인데도 에쿼티 메소드를 적용했거나 30%인데도 코스 메소드 적용했으면 이런 경우는 거기다 썼어요. 디스크로저를 해주는 게 좋아요. 디스크로저. 회계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20% 미만인데도 유의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지분법을 적용했다. 우리는 3%를 소유하고 있지만 유의적 영향이 없어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코스트 메소드를 적용했다. 이렇게 디스크로저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요것이 지분법에 관한 개요고, 그러면 거기 3번에 보면 베이직 컨셉하고 그러면 지분법인 게 뭐냐? 그러면 지분법이 뭐라면 지분법이라는 것은 주식을 최초 취득 시에 취득 원가로 평가한 이후 취득을 이후에는 인베스티의 자본 또는 순자산 변동분을 주식의 장부가에게 조정하는 방법을 에쿼티 메소드를 한다. 그러면 이걸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가 BS인데 인베스티예요. 인베스티. 여기는 BS인데 인베스터예요. 그러면 여기 인베스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에쿼티 쪽에 있을 거예요. 에쿼티 쪽에 뭐가 나오면 첫 번째가 커먼 스탁 APIC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다고. 변동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이 인베스티의 에쿼티가 증가하는 것은 뭐가 나오냐면 네트 인컴이 생기면 이것이 증가돼요. 그 다음에 디비던드가 발생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감소의 에쿼티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냐면 OCI라는 놈이 있어요.
OCI를 해놓으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에코티라고, P투자의 에코티. 근데 이 인베스터가 인베스티한테 지분을 20%를 취득했다. 그럼 우리는 에코티 메소드가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20% 적용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 인베스터는 여기다 뭘 개정하냐면 여기다가 인베스티먼트라는 개정 과목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두 개가 만이라고 생각했으면 최초의 취득 원가 만을 20% 취득하면 여기서 2만이 됐겠지. 2천이 됐겠지. 2천이 됐겠지. 됐습니까? 2천이 됐겠죠? 2천이 됐. 2천이 됐겠죠? 여기 아까 말한 주식 최초 취득 원가로 만에 20%니까 2천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넷인컴이 만약에 5천이 생겼다. 그러면 20% 5천 얼마예요? 1000이죠. 1000을 플러스 시켜주지. 이게 증가했으니까. 인베스트먼트 증가시켜준다고. 만약에 배당을 3천을 했으면 배당은 3천은 감소잖아요. 감소니까 20% 3천이니까 마이너스 600을 차감해주겠지. 됐습니까? OCI가 2천이 증가했다. 2천이 증가하면 20%에 2천이니까 400을 플러스 시켜준다고. 그러면 이걸 뭐예요? P투자회사의 자본, 이 에코티 쪽의 변동을 투자회사의 인베스트먼트의 계정에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서 이걸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 계정 과목이 한 줄이잖아, 한 줄. 그래서 one line consolidation, 한 줄로 표시한 연결이라 표시해요. 이것이 지분법이라고. P투자회사의 에코티 쪽의 변동을 투자회사의 인베스트먼트에 그걸 갖다가 증가해 주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걸 에코티 메소드라고 그래. 에코티의 변동을. 인베스트의 에코티의 변동을 갖다가 투자회사의 인베스트먼트 계정에 조정시켜준다 해서 이걸 갖다가 에코티 메소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 여기 인베스터의 인베스트먼트 계정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그럼 얼마일까 이거? 2천에 1000 더하고 600 빼고 400을 더하니까 3400에서 6 0 0니까 2800이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 문제 보는 거야. 그것이 문제가 뭘 나오냐? 주로 인베스트먼트가 얼마냐? 그러면 2000 플러스 1000 마이너스 600 플러스 400 해서 2800이 답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컴은 얼마냐? 인컴은 얼마냐? 그러면 인컴은 여기 1000이 나왔는데 이거는 5000에 곱하기 20%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시험 문제 보는 답이란 말이에요. 네? 이해갔어요? 인베스트먼트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베스트먼트 인컴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이걸 이렇게 찾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회계 처리하면. 회계 처리. 지금부터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험 문제는 회계 처리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드밴스에서는 회계 처리가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하여튼 뭐 되겠지만. 근데 한번 회계 처리 해보면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걸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번호를 붙여놓고 회계 처리 해볼게요. 1번 회계 처리는 항상 여러분 회계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처음 배운 게 뭐냐면 뭘 상상해야 되면 야구를 상상해야 돼요. 야구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는 글러브를 어디다 끼죠? 왼쪽 끼죠. 그래서 들어오는 건 왼쪽에 적는 거야. 공은 오른쪽으로 던진다고. 나가는 건 오른쪽에 적어요. 그러면 여기는 항상 뭐냐면 왼쪽은 들어오는 거고 오른쪽은 나가는 것을 갖다 적으면 회계 처리가 거의 돼. 무슨 말이겠어요? 왼쪽은 들어오는 거야. 항상 공이 왼쪽 잡고 오른쪽은 나가는 거야. 그러면 1번에서 보면 2,000원 샀죠. 그러면 2,000원 샀으니까 돈이 들어올까 나갈까? 나가겠지. 탔으니까 2,000 나가겠지. 그래서 나가는 거니까 여기 나가는 걸 캐시 2,000 쓰는 거예요. 쓰고 나서 뭐가 생겼어요? 인베스트먼트가 생겼죠. 인베스트먼트.
이러면 취득시의 붕괴, 이게 취득시. 취득시의 붕괴가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취득시 붕괴. 그럼 두 번째는 넷인컴 보고시. 넷인컴 보고시예요. 넷인컴 보고시. 인베스티가 넷인컴이 5천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5천에다 지분을 떼니까 1,000이 나오는 거야. 1,000. 그래서 이때는 넷인컴 보고시에서 이익이 발생했잖아. 이익. 이익의 발생은 어쪽에? 왼쪽이 오른쪽에? 오른쪽이 이익 발생. 비용 발생 왼쪽이고. 그래서 여기 인베스먼트 인컴 해서 1,000하고 요만큼 1,000을 인베스먼트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여기 인베스먼트 1,000. 그렇죠? 1,000이 증가했잖아. 플러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디비던드를 수치한 경우. 수치였으니까 디비던드 3,000을 배당했으면 이걸 다 받는 게 아니고 20% 해당된 600만 받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돈이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돈 수치했으니까. 돈이 들어왔죠. 들어오는 거는 왼쪽. 그래서 여기 캐시 600이고 여기 그만큼 인베스먼트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인베스먼트가 감소했으니까 여기 인베스먼트가 감소했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400은 인베스먼트가 증가했죠? 뭐 때문에 증가했어요? OCI 때문에 증가했죠? 여기 OCI가 증가했으니까 여기 인베스먼트 400, OCI가 증가했으니까 400. 만약에 OCI가 감소했다면 어떻게 될까? OCI가 이쪽으로 가고 인베스먼트가 이렇게 와야 되겠지. 이것이 지분법에 대한 회계 처리라고.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회계 처리. 근데 우리 회계 처리인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까 뭘 물어본다? 이런 거래가 있을 때 인베스먼트 금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본다고. 이런 거래가 있을 때 인컴이 얼마입니까? 물어봐.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말다가 문제를 내면 틀린 게 뭐가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는 보통 배당을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봤어요? 배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코스트 메소드나 페어밸류 메소드 썼을 때는 배당을 받을 때 그때 이익을 인식했다고. 배당 수익을 그때 인식했다고. 근데 여기서 언제 인식했어요? 넷인컴을 보고 받았을 때 인컴을 인식했어. 그리고 배당금을 받을 때 이익 인식했나 안 했나? 배당을 인식하지 않았어. 이게 지분법과 코스트 메소드의 차이라고. 이익 인식점이 언제다? 이익 인식점이 배당을 받을 때가 아니고 인베스티에서 넷인컴을 보고했을 때 이익을 인식했어요. 이걸 말다가 하면 틀려. 배당 받았을 때 인식한다고 하면 안 돼. 에코티 메소드에서.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배당을 받을 때는 인베스먼트 금액을 줄여줬어. 요거를 말다가 나오면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리고 퀴즈. 이게 지금 20%를 취득해서 이익의 5,000원에 20%에서 1,000원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취득일이 1월 1일일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좀 더 했죠. 만약에 이걸 7월 1일 날 투자했다. 20%를. 그러면 이거 1,000원이 갖고 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언제? 반년치만 갖고 와야 되겠지. 그래서 12분의 6을 해야 되겠지. 이건 1월 1일 투자했다고 가정한 거라고. 당연히 투자가 1월 1일이 안 됐으면 월할 계산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뭐다? 이거는 월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월할 계산. 이익은 월할 계산을 해야 된다. 언제? 투자 시점부터. 그러니까 보유 기간 동안에만 이익을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막 6개월 보유했는데 1년치 끌고 오면 이익이 과대 계산 되겠지. 이해 갔어요? 이익이 과대 계산 되겠지. 자, 우리의 시험은 뭐다? 요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얼마냐? 인컴 금액이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인베스트먼트 더하고 빼고
더하고 해서 요 금액이 나오나, 그냥 그래서 나오나, 어떤 게 더 편할까?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굳이 분개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분개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뭐냐면, 페이지 6페이지에 방법 1번이라고 한 거예요. 방법 1번. 방법 1번.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법 1고 있고 방법 2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데 방법 1이 훨씬 좋으니까 방법 2는 그냥 디스리가드 하셔라. 그걸 갖고 머릿속에 두 가지 방법을 갖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방법 1이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 인베스트먼트 구할 때는 투자 주식의 최초 취득 가격, 그렇죠? 최초 취득 가격, 거기다가 주식 취득 이후 피투자에서 증가한 장부 금액,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증가 플러스 마이너스.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주식 취득일 이후의 차이, 주식 취득의 차이 중 상관도 요거는 좀 이따 배울게. 요거는 마이너스 되는 거 보면 현관표 칠해 놓으세요. 마이너스. 그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 나오는 건 왜 언제 나오냐면 지금까지는 이 가정은 뭐냐면 이 가정은 이 P투자회사의 북밸류와 페어밸류가 같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푼 거예요. 같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벤토리나 PPE는 북밸류하고 페어밸류가 같을까요? 페어밸류가 클까? 페어밸류가 일반적으로 크겠지. 그래서 큰 거가 주로 이제 시험부터 나오겠지. 그래서 페어밸류가 북밸류보다 큰 게 일반적으로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럴 경우는 그 아까 6페이지 나오는 주식 취득일의 차이 중 삼각해야 되는 금액만큼 빼줘야 돼. 왜 빼주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런 게 언제인 경우다? 페어밸류가 북밸류보다 큰 경우가 일반적이야. 일반적이니까 그때는 그 차이만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삼각액만큼 이익이 과대 계상됐기 때문에 이익을 줄여줘야 돼요. 왜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것서 보시면 다시 4페이지 보시면 지원법 적용의 의의 보시면 인베스트가 배당금을 선언하여 인베스터가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발생한 시점에 투자 주식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다?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뭐냐면 이건 캐시 베이시스. 캐시 베이시스가 아니고 회계는 캐시 베이시스가 아니잖아. 배당금을 받는 것이 이익 실현의 인식의 기준이 아닌 거고 중요한 것보다 인베스티가 거기 현금 인베스티가 당기 순이익을 보고하는 시점 아까 인베스티가 넷인컴을 보고한 시점 이걸 옆에다가 어쿠루얼 베이시스예요. 그러니까 캐시 베이시스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언제 시점한다? 어쿠루얼 베이시스로 적용해서 이익을 갖고 온다 그런 거야. 땡겨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왜 그래서 시점 투자를 기록하면서 이건 뭐지? 형광펜. 이익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어쿠럴 베이스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매니퓰레이션, 인컴 매니퓰레이션. 누가? 인베스터가 자기의 이익을 조작하기 위해서, 조작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캐시 베이스를 쓰지 말고 어쿠럴 베이스를 써라 이런 뜻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재밌게 얘기해서 여기가 만약에 삼성전자고 여기가 만약에 아남전자로 봐요. 삼성전자 크잖아요. 만약에 30% 취득하고 있어, 주식을. 30%, 20% 취득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영향력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 올 삼성전자 올해 수익이 나빠. 그럼 여기다가 뭐냐면, 넷인컴 나온 거 5천을 돼서 전부 다 5천 배당해라 그럴 수 있어. 무슨 말이겠어요? 또 올해는 삼성전자가 이익이 엄청 많아. 이익이 많으니까 전부 다 세금을 낼게 너는 많을 것 같아. 그러면 어디다 이익이 5천 났지만 니네 배당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럼 뭐다? 이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가서 배당을 여러분들이 막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현금 캐시베이스라면 이 인베스터가 자기의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작하지 못하도록 넷인컴 보고면 그냥 지분율만큼 이익을 챙겨라. 배당하는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이익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캐시 베이시스가 아니고 무슨 베이스 쓴다? 어쿠럴 베이스 쓴다. 그래서 언제 이익을 인식한다? 배당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넷인컴을 보고했을 때 바로 지분율만큼 땡겨서 이익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왜 이 어쿠럴 베이스를 사용하는지? 자, 그래서
거기 recognition and measurement에서 4번에 initial measurement 최초 측정은 equity 메소드를 사용한 거 인베스트먼트의 최초 측정은 무슨 법이다? 취득 원가. 아까 10,000원에 20%면 2,000원 쓰잖아요. 그 취득 원가로 한다. 원가법을 한다. 원가법. 첫째 취득 원가로 와서 기록하는 거예요. 투자는 여기 인베스트먼트 캐시 요거는 취득 원가. 요건 원가로 한다는 뜻이야. 인베스트먼트.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취득일의 차이. 2번에 differences between acquisition cost and invest의 book value. 취득의 차이인데, 이거 취득의 차이인데, 취득일의 차이가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예제를 제가 만드는 것보다 있는 걸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갖고 그때 가서 또 설명했지만 페이지 7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 example 1에 보면 on January 1st X 1년이죠. 1월 1일이니까 이익은 전체 1년치 다 갖고 있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게 되겠죠. 그 다음에 20%에다 동글뱅이 쳐놓고 왜 20%니까 지분법이 적용되었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20% 취득한데 얼마 주고 샀어요? 대가가 5만 원 주고 샀어요. 따라왔습니까? 5만 원 주고 샀는데 그 당시에 그 비인베스티인 B 회사의 캐링 어마운트 장북 북밸류는 순자산이 15만이에요. 에쿼티가 15만이라는 뜻이에요. 찾습니까? 15만인데 페어밸류와 캐링 밸류 원가와의 차이는 인벤토리와 플랜트에서 발생하는데 거기는 각각 10,000과 2만 원이 북밸류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인벤토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차이를 구하는데 항상 이 나중에 연결해 가서도 구디를 찾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똑같은 스킴이니까 한번 잘 배워 놓으시라고요. 그럼 항상 풀 때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맨 위에는 취득가를 써요. 취득가. 취득가가 얼마냐면 얼마 썼어요? 5만 주고 샀다 그랬죠. 5만. 근데 여기 북밸류 네데셋 밸류 네데셋 밸류 북밸류는 거기 얼마 나왔냐면 15만 찾았습니까? 15만에 다 갖고 온 게 아니고 몇 펀드 갖고 올까? 20펀드면 15만에 20펀드 얼마일까요? 3만이지 3만. 왜 3만이야? 요것이 차이라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차이가 2만이 나지. 요것이 2만이 나는 거예요. 2만이 차이라고. 요 차이가 세 가지로 구분돼. 우리 시험에서는. 세 가지 요인에서 발생해. 세 가지가 다 발생 안 오고 하나만 발생할 수도 있고 둘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발생할 수 최대 가능성이 뭐가? 세 가지로 발생한다고. 요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인벤토리, 두 번째가 PP, 세 번째가 굿윌. 굿윌. 그러면 여기 아까 인벤토리가 차이 나는 거, 북별 차이 나는 게 얼마냐? 만이라 했죠? 만. 그러면 만에 곱하기 20%가 얼마일까요? 2천이 차이 나는 거 나왔죠?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PP는 얼마나 날까? PP는 2만 곱하기 20%니까 4천 차이 날까요? 그러면 요거는 플럭을 시켜야 돼. 플럭은 뭐다? 얼마가 차이 날까? 영어권이 얼마일까? 요거 영어권을 나중에 연결해서 찾는 거예요. 영어권이 요거는 14,000에서 2만이 됐겠지. 됐습니까? 요 차이 날 수 있겠어요?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겠어요? 일단 차이를 구별해내야지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요건 어떤 건 요게 없을 수도 있고, 요거만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세 개가 다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타날 가능성은 이 세 개에서 나타나. 차이 날 수 있어요? 요걸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페이지 4의 밑에서 그걸 설명한 거라고. 그 말이 지금 제가 말한 걸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말이 굉장히 어렵게 써 있어요. 뜻을 알겠습니까? 그 뜻을? 자, 그 다음에
페이지 5페이지 가보시면 subsequent measurement에서 주식 취득일 이후의 차이인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거예요. 주식 취득일에는 10,000원을 20%게 2,000원. 이거 취득일 이후에 요렇게 변동이 있을 때는 요렇게 끌어왔죠. 요렇게 변동이 있을 때 이렇게 끌어왔죠.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당기 순이익의 변동, 인베스트의 넷인컴 변동, 당기 순이익을 보고하면 지분율만큼 인베스트먼트금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손실이 나면 당연히 마이너스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C번은 뭐다? 기중에 발생한 경우는 월화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중에 발생한 경우는 월화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이라겠지. 당연히 그래서 취득일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취득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또는 처분일이 언제인가 따라 둘 수 있어. 처분일이 12월 30일이 아니고 중간에 처분했으면 그 보유기간만 해야 된다. 그냥 보유기간 동안에 저기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기간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당기순이익을 월화 계산에 투자 주식을 장부가를 증가시킨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 따라서 미국 사람들 문제가 이렇게 나와. 가끔 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여기 1년치간의 이익이 만이다 그러면 7월 1일 취득했으면 만의 2분의 1이니까 5,000원 갖고 될 거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어. 요것이 6,000원으로 줬다면 월화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미 월화 계산을 준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전체가 만인지 요것이 만인지를 잘 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말에. 예? 굉장히 어렵죠. 꼭 시를 읽는 것 같아요. 시를 읽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이해 갔죠? 그러면 2번이 중요한데 지금 차이가 어떻게 생긴다? 차이가 세 가지에서밖에 차이가 안 생겨. 다른 건 이외의 건 없어요. 혹시 뭐 여기 인벤토리 대신에 랜드가 들어갈 수 있는데 뭐 그거는 뭐 혹시 많아요. 같은 컨셉이에요. 내용 같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 취득의 차이 생각하는 건데 거기 재고 자산 형광펜 인벤토리는 언제 생각해 준다? 거기 형광펜 판매될 때 솔드가 됐을 때 그걸 갖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P는 언제 한다? PP는 판매 자산이 아니고 사용 자산이기 때문에 사용 자산은 감가상각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만큼만 생각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만큼. 거기다가 거기 감가 쓸 때 뭐가 필요하냐면 유스풀 라이프가 필요하죠. 유스풀 라이프는 오리지널 유스풀 라이프가 아니고 무슨다? 리메이닝 유스풀 라이프다. 뭐다? 리메이닝. 최초 오리지널 유스풀 라이프가 10년이지만 만약에 지금 투자 시점이 잔여 년수가 5년만 남았다면 10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몇 년으로 생각해라? 5년에 걸쳐서 생각해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중요한 게 뭐예요? 리메이닝. 리메이닝 유스풀 라이프가 걸쳐서 생각하라 하는 뜻이에요. 이해가셨어요?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C번에 영어권 굿일은 임페어먼트가 있는 경우만 생각하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임페어먼트에서 생각하는 거 없어. 나오질 않아. 무슨 말이세요? 영어권은 생각 안 함. 그렇게만 써놓으세요. 영어권은 생각 안 함. 문제에서 생각 나오는 문제가 없어. 그 인터넷에서는 뭐 배울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나오질 않아. 그럼 생각하는 게 주로 뭐 볼까? 인벤토리와 PP예요. 인벤토리는 어떻게 한다? 인벤토리는 판매가 됐을 때. PP는 어떻게? 리메인 유스풀 라이프 기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큼은 빼준다는 뜻이야. 이익에서 차감해 준다. 아까 어디서? 아까 6페이지에서 이익에서 차감해 준다 그랬죠? 박스 1번에, 방법 1번에. 그걸 더해준다, 빼준다.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6페이지에 박스에 보면 빼준다고 돼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시험 같으면 페어 밸류가 북 밸류보다 작다. 이런 경우가 나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플러스 해줘야 돼. 페어 밸류가 북 밸류보다 크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막 꼰다고. 근데 미국 시험은 현실에 없는 문제는 잘 안 내.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못 따고 미국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T 짜는 거 어렵잖아. 거기는 후진하는 게 없어. 그런 거 T자 없어. 왜? 땅덩어리 넓어갖고 주차하는 거에 신경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요건 알아둬요. 페어밸류가 클 때는 저거 지금 6페이지가 마이너스지만 페어밸류가 작다고 혹시 문제가 나오면 그럴 때는 더해줘야 돼.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요거는 동글뱅 2번은 이 자체가 말다가 물어봐. 말다가 물어본다고. 말다가 물어봐요. 계산 문제도 당연히 나오고. 자, 3번에 보시면 인베스티로부터 캐시 디비전드 배당금을 수령했을 경우는 거기 3번에 보면 장부가액을 더해줍니까? 빼줍니까? 빼주지. 왜 빼줘? 배당하면 에쿼티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소니까 빼준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거기 장부가액을 감안해 플러스하면 안 된다고? 그때 수익이 발생한다. 그 말도 틀리고 말도 안 나오면 그때 인베스트먼트금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말도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3-1 만약에 캐시 디비던드가 아니고 스탁 디비던드다. 스탁 디비던드면 이 에쿼티에 변동이 있을까 없을까? 옆구리에서 왼쪽에서 빼고 오른쪽으로 넣는 거잖아요. 스탁 디비던드, 스탁 스플릿 이런 거는 에쿼티의 총액이 변동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여기서는 고려가 대상이 없다. 회계 처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멍 때리고. 이 에쿼티가 변동이 있을 때나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자, 네 번째. 피투자회사의 OCI가 변동하는 경우는 OCI가 증가하면 인베스트먼트 증가시켜주고 OCI를 증가시켜주고 OCI가 감소하게 되면 OCI를 감소시키고 인베스트먼트 감소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끝났어요. 그럼 OCI 종류가 거의 형광펜. 미리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A번밖에 배우지 않았는데 이제 어드밴스 다 끝나면 B, C, D를 배울 거예요. 이 OCI 종류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단골이야. 예? OCI 종류. 그러니까 OCI 종류는 꼭 암기해놓고 있어야 돼. 근데 아직은 A번밖에 여러분들 몰라. 공부 끝날 때쯤 되시면 여러분들이 OCI에 대해서 정확히 알 거다. 기대를 갖고 있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인베스트에 여기 커먼스탁과 APRC는 변동이 있다 그러나 없다 그러나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변동이 있는 게 안 나오니까 이거는 시험과는 낫승해. 관계가 낫승. 그러니까 이거는 5번은 관계가 없다는 걸 언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수업 목적상 해당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이건 인트라 엔티티 게인 앤 로스는 뭐냐면 이 인베스터와 인베스티 간에 나중에 50%를 초과하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서로 연결 대상인 기업 간에 인벤토리를 판매하거나 PP를 판매해서 거기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런 건데 여기서는 지금 잠시 멈춰놨다가 13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배운다. 그래서 내부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 이익과 손실은 지분율을 고려해서 투자 주식 장부금에서 조정하는데 이것은 연결 회계에서 배울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여기 와서 한번 언급할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페이지 6페이지에 거기 4번에 방법 2를 잘 하는데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시험 문제에서 인베스트먼트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예? 어드밴스 문제는 지문이 스트를 짜냐고 한 10줄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10줄 이상이. 그러면 위에서부터 문제를 읽어보면 안 돼. A, B, C, D인데 바로 위에서 뭘 물어본지를 알고 위에서부터 문제를 필요한 걸 찾아내야지 시간이 절약되지. 위에서 다 읽고 다시 올라가면 시간이 1분 30초 안에 못 풀어요. 인베스트먼트 구매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취득금액 플러스 넷 인컴 증가분 마이너스 디비던드 증가분 플러스 마이너스 OCI 변동분 곱하기 지분율 하면 되는데 넷 인컴 마이너스 상가액을 요거를 갖다가 상가액 꼭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상가액. 예? 무슨 말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인컴이 얼마냐? 그러면
net income 마이너스 상가액 곱하기 지분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 회계처에도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 공식을 딱 알고 있으면 답이 금방 나올까 늦게 나올까? 답이 금방 나오겠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험장 가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을 만약에 4시간이고 8시간 주면 못 풀 사람 하나도 없어. 어떤 건 딱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나와야지 이걸 갖다가 막 이걸 어떻게 풀지 그렇게 나오면 시간이 못 풀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대로 문제가 어떤 유형이 나오면 이 문제 내가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되니까 머릿속에 딱 튀져 나와야지 그때 가서 시험 문제 가서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러면 벌써 그 문제뿐만 아니고 다음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외워놓으면 굉장히 좋겠지. 저는 2번은 추천 안 해요. 그러니까 2번은 제가 생략한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디스리가드. 이것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배당이 없을 수 있고 OCI가 변동 없을 수 있어. 그럼 없으면 고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OCI가 꼭 등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있는 건 풀, 간섭을 다 언급한 거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삼각 조정액을 그 6페이지의 그 맨 위 박스에서 주식 취득일의 차이 중 삼각 누계액을 차감한다고 그러는데 왜 차감한다? 페어밸류가 북밸류보다 큰 경우에요. 차감하는 거예요. 무조건 차감하는 게 아니고 페어밸류가 북밸류가 큰 경우 차감하는데 그럼 왜 차감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친절하게 그 연구라는 데 딱 설명했어요. 지금 보면 주식 취득일의 차이 상각액은 왜 지분법 이익에서 차감하는가? 그럼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인벤토리가 차이가 나는데 북밸류는 4만인데 페어밸류는 4만 3천이에요. 그럼 페어밸류가 크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조정을 해야 되겠지. 예? 페어밸류 크니까 마이너스 조정하는데 왜 마이너스 조정했냐? 그런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P투자회사가 보고한 당기순이익은 P투자회사 요 4만 원가를 가지고 CGS를 잡았다는 뜻이야. 그런데 인베스터는 지금 4만 산 게 아니고 얼마 샀어요? 4만 3천에 샀죠. 4만 3천에 샀으니까 이걸 만약에 CGS가 4만인 것과 4만 3천이면 CGS가 어떤 게 더 클까? 4만 3천이 더 크겠지. 거기 보시면 그래서 B사가 보고한 당기순이익에 보면 그 매출원가 CGS가 4만 형광펜. 그런데 A사가 뭐냐? 인베스터예요. 인베스터가 계산한 당기순이익은 재계산 4만 3천이야. 당연히 시가를 샀으니까 4만 3천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인베스티는 4만으로 계산했다고. 언제? 판매가 안 됐으면 CGS가 잡히지 않았겠지. 그래서 판매했을 때가 중요해. 판매했을 때가. 예? 무슨 말 하겠어요? 판매했을 때. 판매 안 하면 CGS 영향 안 미치니까. 둘 다 영향 안 미치. 그러면 4만 3천이니까 당연히 그 밑에 당기순이익은 다른 것이 똑같다면 어디가 더 클까? 인베스티가 한 것이 크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베스티가 이익을 얼마를 보고했냐면 넷 인컴을 2만입니다 보고했어. 그럼 지분율이 20%라면 얼마를 깬 거냐면 4천을 인식했을 거라고. 4천 인식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투자자는 인베스터는 지금 이익이 얼마예요? 17,000이에요. 17,000 곱하기 20%니까 얼마냐면 3,400이라고. 3,400이 맞는 답이라고. 맞는 답이니까 4,000을 3,400으로 하려면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줄여야 돼요? 마이너스 600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600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그러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600을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거는 아까 차이 금액이 3,000이 차이 났죠? 3,000. 4만하고 4만 3천이니까 3,000 곱하기 20%니까 이것이 600이 나오더라. 요만큼을 줄여주더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왜 줄여줘야 되는지? PP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인벤토리가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 있겠지. 그럼 할 때마다 더 조정하면 시간이 하세월이니까 그걸 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 한 번에 다 모았다가 PP가 있으면 PP 또 인벤토리가 있으면 인벤토리를 다 해서 PP는 언제? 리메이닝 유스풀 라이프 기간 동안에
인벤토리 언제? 솔드가 안 되면 관계없어. CGS가 안 잡히니까. 솔드가 했을 때 잡혀야 돼.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지. 어드밴스인데. 저도 헷갈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헷갈리지. 여러분들 혹시 집이 멀거든 AI CPA 시험을 위해서는 축복인 줄 아세요? 언제? 오고 가면서 예습을 아니고 복습을 꼭 하시라고. 3일만 지나면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야. 특히 어드밴스 엄청 어려워. 여기서 상경계 다녔던 분도 어드밴스 배우는 거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 거의 없어요. KICP를 공부한 사람 위에는 경영학과 나왔다서 어드밴스 배운 분들이 없다고. 당연히 어려워. 근데 어쨌든 차라리 상경계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해. 처음부터 난 죽었다고 복창하면 관계없는데 약간 내가 좀 안다 그러면 좀 느슨하게 하거든. 제가 옛날에 그냥 공부 이게 뭐죠? 영과 나온 회계 하나도 못한 친구가 전념해갖고 배운다나 뭐 그래서 1년 딱 휴학하고 합격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열심히 파고들라고. 자, 몇 가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6페이지 맨 위에 방법이 중요한 거고, 아까 컨셉은 지금 이걸 한 거고, 중요한 거고, 왜 차이 조정을 하는 걸 마이너스인 거가 이해했어요? 차이 조정은 뭐 때문에 발생한다? 인벤토리, PPE, 구딜 때문에 발생하는데, 인벤토리는 언제 차이를 조정해준다? 솔드가 있었을 때. PP는 언제? 리메이닝 유스풀 라이프 기간 동안에 상각 금액만큼 조정해준대. 구딜은 생각한다 안 한다? 구딜은 생각 안 한다. 됐어요? 요 세 개. 왜 마이너스인지. 페어밸류가 클 때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페이지 7페이지를 공부한 다음에 오늘 수업을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7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다시 1월 1일 날이니까 이건 손이익은 월화 계산할 필요가 없겠구나. 눈치채야 되고 20%니까 지분법을 적용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대가가 5만인데 취득금액이 5만인데 순자산 가치가 15만이에서 20%니까 3만이니까 요 차이가 5만하고 부패 3만의 차이가 얼마나? 2만 나는데 이거는 인벤토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20%니까 2천이 차이 나는 거고 PP가 2만 차이 나는데 20%니까 4천 차이 나고 나머지는 뭐다? 구딜로 처리한다. 그러면 생각할 건 뭐다? 요것과 요것인데 요것은 솔드가 됐는지를 잘 봐야 되고 요거는 뭐다? 요거는 리메이닝 유스풀 라이프 기간에 생각해야 되는 거. 그렇게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겠지. 솔드가 됐는지 여부, 리메이닝 유스풀 라이프가 얼마인지. 자, 그러면 거기 그 다음에 리메이닝 유스풀 라이프가 5년 차였습니까? 5년? 만약에 오리지널 유스풀 라이프가 10년 그러면 10년 적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올 인벤토리는 뭘 하셨어요? 솔드가 돼 있죠? 솔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빼줘야 될까 안 빼줄까? 요거는 마이너스 해줘야 되겠지. 솔드가 있으니까. 요거는 5년이니까 얼마 생각한가? 매년 800만큼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차이 조정 금액의 합계가 얼마일까? 차이 조정 금액은 2,800을 마이너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따라왔어요?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는 분. 늦게 온 분은 죄송하지만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셔야 돼. 예? 처음부터 온 분 중에서 이해가 안 가면 손 들어야 돼요. 눈치를 주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눈을 안 맞추면 곤란하지만. 자, 그래서 2번까지가 지금 끝난 거야. 그러면 3번에 뭐냐면 거기 인컴 스테이트먼트니까 바로 뭐다? 인베스트먼트 인컴 얼마냐 나오겠잖아요. 인베스트 인컴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공식이 인베스트 인컴은 넷 인컴 마이너스 상각의 곱하기 지분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각의 지분율. 요게 쏠이네. 넷 인컴 상각이니까 이거는 넷 인컴 곱하기 지분율 쏠이에요. 마이너스 상각의. 제가 넷 인컴 곱하기 지분율 마이너스 상각의.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인컴은 얼마냐? 그러면 인컴은 넷 인컴 곱하기 지분율 마이너스 상가격이니까 여기 넷 인컴이 얼마 발생했냐면 넷 인컴이 8만이 했으니까 8만에 지분율 20% 마이너스 2,800 하면 28에 16 28, 16에서 2,000이니까 13,200이 인컴이다. 찾습니까? 13,200 인컴.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면 인베스트먼트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아까 어떻게 돼요? 공식이 취득에 플러스 공식을 다시 써줘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취득액 플러스 공식을 변형 드릴게요. 제가 원래 이렇게 했는데 책이 바뀌어갖고 이렇게 쓰면 제일 편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취득액 플러스 넷인컴 마이너스 디비던드 곱하기 지분율 마이너스 차익 조정액. 그러면 여기다 갖다 넣어보면 취득액이 아까 얼마였어요? 5만이죠. 5만 플러스 넷인컴이 8만에 배당이 얼마냐면 15,000. 지분율이 20%, 차익 조정액이 2,800. 그러면 얼마 나와요? (6만 200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6만 200이 계산해 보세요. 6만 200이 나와야죠. 제가 교재가 바뀌어갖고 제가 교재를 안 써갖고 잠깐 헷갈렸는데 요거는 넷인컴은 요걸 다시 정정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인베스트먼트는 이렇게 해서 정정해 드릴게요. 6만 200 나와요? 6만 200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이렇게 쓰세요. 여기 물론 여기 OCI가 있으면 여기 OCI 해줘야 돼요. OCI. OCI가 있으면 플러스 OCI. 확실히 교재를 바꾸면 리스크가 이런 리스크가 있네.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답 시험 문제 가면 바로 뽑을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약간 헷갈렸어요. 왔다 갔다.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뒤에 혹시 안 보이는 분? 그리고 앞에 앉는 게 좋아요. 이게 좀 불안하기도 하지만 졸지 않고 제가 뭘 하는지 다 볼 수 있으니까. 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앞에 앉으면 복 받는다고. 복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에 앞에 앉으면 좋아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시간 정리해 드립니다. 정리해 드려요. 처음이니까 제가 정리해 드려요. 지분법이라는 건 뭐냐? 이 인베스트에게 투자했을 때 20% 이상 투자했을 때 요 인베스트의 에코티거든요. 이게 에코티의 변동사항을 인베스트먼트 계정 하나의 계정에 전부 다 연결시켜서 이것이 증가하면 증가시키고 감소하면 감소시키는 걸 갖다가 연결시킨 것이 지분법이에요. 그럼 지분법의 펼쳐 보면 여기
커먼 스탁과 APIC는 변동 없다고 가정을 하니까 취득 시점만 연결되고 나머지 넷인컴 때는 증가시키고 로스 때는 감소시키고 디비던드를 감소니까 감소시키고 OCI는 증가하면 증가시키고 감소하면 감소시키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나온 인베스트먼트 금액이 얼마냐?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은 취득액 플러스 넷인컴 마이너스 디비던드 플러스 OCI가 있으면 OCI 곱하기 지분율 한 다음에 차이 조정 금액 해야 돼요. 차이 조정 금액을 빼줘야 된다고. 언제? 페어밸류가 북밸류가 큰 경우. 그 차이는 어떻게 나타난다? 이 차이는 항상 인벤토리, PP, 굿윌 이 세 가지 위에는 나타나지가 않아. 오케이? 만약에 그러고 인컴을 물어보면 넷인컴에다가 지분율을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뭘 한다? 상각액을 한다. 상각액. 그 상각할 때 중요한 게 뭐다? 인벤토리는 솔드가 됐는지를 잘 봐야 되고 PP는 오리지널 유스풀 라이프가 아니고 리메이닝 유스풀 라이프 기간 동안에 걸쳐서 삼각해서 하면 된다. 굿윌은 삼각하지 않는다. 이해갔습니까?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